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서 검찰이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금품 수수 정황은 물론 증인 회유 의혹도 받고 있는 인물들이기에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회를 방문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초당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발언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합니다. 미 국무부가 한반도 사드 배치 영구 주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의 실질적 대상은 한국이 아닌 중국이라는 전문가들의 추측이 지배적입니다. 2주년을 맞이한 정당 시민단체들의 전국 을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국 단위의 국민운동본부로 발족했다는 소식, 서울 시내 한 대학교의 특별한 축제 준비 이야기도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20일 수요일 뉴스K 곧 시작합니다. (4월 6일부터) 뉴스K가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저녁 7시, 2시간 빨라진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언론에 의해서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활동에 대해서 여야의 초당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반 사무총장의 발언이 여러 매체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에서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겠죠. 김종훈 기자와 정치권 소식 첫 사안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국회를 방문해서 의장 그리고 원내대표를 만났는데 어떤 말이 오갔습니까?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오전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반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전을 갖고 활동해 나가는 데 있어 국회의 초당적 지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전 세계 어딜 가도 바이파티산 서포트를 강조한다고 언급했는데요. 바이파티산 서포트란 여야를 떠나서 지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초당적 지지를 뜻하는 말인데, 반 총장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이나 수상들이 일을 하지만 국회에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거의 잘 안 되기 때문에 국회의 지원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반 총장의 바이파티산 서포트 발언이 나오자 여의도 정가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반기문 총장은 차기 대선 후보의 불출마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여야 모두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 총장이 오늘 바이파티산 서포트를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 지지를 직간접적으로 호소해 이번 발언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예, 반 총장은 예정대로면 원래 내일 방북하기로 했었는데 북측에서 갑자기 방북 허가를 철회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예정대로라면 내일 개성공단을 방문해야 됩니다. 하지만 반기문 총장은 오늘 오전 서울 디지털 포럼 연설에서 방북이 철회됐다고 밝혔는데요. Early this morning, the authoritie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formed us through their diplomatic channel that they were reversing their decision for me to visi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No explanation was given for this last-minute change. This decision by Pyongyang is deeply regrettable. 네, 반기문 총장도 연설에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밝힐 만큼 북한의 방북 취소 결정은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북측에서 공식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상태인데요. 북한의 일방적 취소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반기문 총장의 방문으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가 다시 점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에 결정을 번복한 것이라는 지적부터 개성공단의 임금 협상과 관련해 항의 차원에서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야권 소식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혁신위원장을 제의했는데 안철수 의원 측은 사실상 거절하겠다 이 의견을 전했더군요. 네, 안철수 의원이 결국 문재인 대표의 혁신위원장 제의를 거부했습니다. 안 의원은 정오쯤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혁신위원장을 제가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혁신위원장은 당 밖의 인사가 맡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문재인 대표에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은 불필요한 억측을 피하기 위해 양해를 구하고 오늘 이렇게 말한다고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안철수 의원이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기 전까지도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혁신위원장 인선을 추진키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안철수 의원이 직접 나서서 거절 의사를 밝힌 건데 일단 이 과정을 한번 따져보면 다시 한번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부적으로 얼마나 소통 부재가 심각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그렇다면 안 의원 외에 혁신위원장 후보자로는 누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로선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이를 고려한 듯이 혁신위원장은 외부 인사가 돼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조국 교수가 다시 한번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조국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새정치혁신위원장은 누가 하더라도 좋다. 최고위, 중앙위, 당무위, 의총 등에서 기득권 포기 선언을 하고 혁신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기 살을 베어낼 것이 분명한 혁신 약속만이 감동을 준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조국 교수는 새정치연합의 혁신 방향 4가지를 밝힌 상태인데요. 개파 불문 4선 이상 의원 다수 용퇴와 적지 출마 등이 있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영선 의원 등 비노계를 중심으로 조국 교수의 혁신안에 공감을 표한 상태라 외부 인사인 조국 교수가 새정치연합의 혁신위원장을 맡게 될지 이마저도 그러니까 이 부분도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입니다. 예,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청구안은 어떻게 됐죠? 네, 오늘 오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청구안이 심의됐는데요. 정 최고위원이 추가 소명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윤리심판원은 오는 26일 최종 징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문제는 오늘 충분한 소명을 들었고요. 그리고 소명 자료를 많이 가져왔어요. 또 정상 참작 자료도 많이 가져왔고 복사지로 2박스 정도 가져왔기 때문에 그 윤리심판원에서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 해서 5월 26일 17시에 마지막 기일을 잡아서 그때. 네, 징계는 경고부터 제명까지 5단계로 나뉩니다. 제명이나 당원 자격 정지 결정이 날 경우에 당규에 따라서 다음 총선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평당원과 동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막말 상대방인 주승용 최고위원이 사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과연 중징계까지 나오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성완종 리스트 수사 관련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검찰이 결국 불구속 기소하겠다 이런 방침을 전했다고 하더군요. 네,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결국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성 전 회장이 성완종 리스트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지 41일 만인데요.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는 각각 1억 원과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참고인 조사 결과 두 사람이 회유를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기소하면서 사실상 1단계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축적된 증거를 재검토하면서 성완종 리스트에 나오는 나머지 인사 6명에 대한 사법 처리 가능성을 따져볼 계획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완구 전 총리 그리고 홍준표 지사의 경우에는 이 두 인물에 대한 수사를 꼬리 자르기 할 것이다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이 두 인물에 대한 수사마저도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우려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에 범죄 숨기기를 두들겨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심상정 원내대표는 오늘 C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말인데요. 검찰의 결정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가 지난 8일과 14일에 검찰 출석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 바로 귀가시키지 말고 구속시켜야 마땅했다. 예. 그렇게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예. 검찰이 이 두 사람을 구속시키지 않는 것은 본인들의 범죄 사실 축소 은폐에 더욱 전념하라고
등을 두들겨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심상정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의 한명숙 의원의 9억 수뢰 의혹과 이번 사건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증거인멸 혐의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 원내대표가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경우엔 이미 검찰 수사 과정에서 금품 전달자나 운전기사 회유 사건들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형사소송법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는 구속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 아니냐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와 이완구 그다음에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는 증거인멸 혐의에서 큰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김종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차관보가 사드의 한반도 영구 주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강도이죠. 청와대는 우선 미국 측의 요청이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전문가들은 이 발언의 대상이 한국이 아닌 중국일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다면 사드 도입 반대를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는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연일 한반도 내 사드 배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그제 커티스 스케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사드 문제를 발언한 것에 이어 오늘은 사드의 한반도 영구 주둔 가능성까지 공식 언급했습니다. 프랭크 로즈 미 국무부 차관보는 미국 현지 시각으로 19일 한국 정부와 공식 협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의 영구 주둔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정부 핵심 관계자가 사드의 한반도 영구 주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한 미 국무장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의 사드 발언에 이어 곧바로 나온 발언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다수 언론은 이에 대해 미국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를 공식 의제로 삼기 위해 우리 정부를 압박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이번 달 말에 있는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 회의를 염두에 둔 발언이란 해석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근 연이어 나온 미국의 사드 배치 언급이 한국이 아닌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글쎄요, 엄청 센 말이네요. 주한미군 영구 주둔이란 말도 안 쓰는데 뭐 주한미군이 쓰는 무기를 영구 배치다. 아니 그 영구라는 말이 심상치 않게 들리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중국 들으라고 이 사드를 협상 카드로 앞세워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아주 노골적인 의사 표현 같아 보입니다만. 아니, 존 케리가 중국 갔다 와서 이 얘기한 거거든요. 중국을 안 갔다 하면 이 얘기 안 했을 겁니다. 중국이 사드 반대하니까 와가지고 사드는 중국용 무기가 아니다 이 얘기한 것이죠. 이건 한국 정부보다는 중국 들으라고 한 얘기고 한국 정부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이거 뭐. 오늘 오후 한반도 내 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1인 시위에 나선 김종일 평통사 공동대표도 미국의 의도는 중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북 핵미사일 위협을 빌미를 사드 도입을 하지만 지금 미국의 대외 군사안보 전략은 중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미 경제적으로는 사실 미국을 따라잡을 단계에 있는 거고 군사적으로 뒤쫓고 있는데 세계 2위의 이 군사력 비대칭을 이제 대칭점으로 제가 볼 땐 향후 한 10년이면 만들어 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유일하게 지금 과거에 본인들을 정점으로 한 유일 패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네들은 균형점으로 봤는데 그 균형점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 또는 포위 봉쇄함으로 해서 자신들과의 이제 패권 구도에서 사실은 이제 밀려나도록 이렇게 좀 유도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종일 공동대표는 또한 한반도 내 사드 도입은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적 대결 구도를 형성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도입 반대를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이제 자기 임기 내에 한미 동맹을 더 돈독하게 지금 만들어 가려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정적으로 자신에게 국민적 화를 부르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저러한 연기가 의심스러운 연기들이 여기저기서 솔솔 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한반도에 사드 도입은 없다. 우리 전체 한반도 우리 안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 사드 도입은 없다. 이거를 단호하게 공개적으로 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미국의 내부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미측의 요청이 오면 군사적 효용성과 국가안보상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 핵심 인사들의 사드 배치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결국 이번 달 말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향후 사드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조와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조와 여기는 국민TV. 지난 2013년 남양유업 사태 이후 갑을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민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전국 을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요. 출범 2주년을 맞은 을살리기 비대위가 전 국민적 단체인 전국 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로 발족했습니다. 강신혜 기자입니다. 2년 전 남양유업 대리점주들의 폭로로 시작된 을의 투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3년 5월 출범한 전국 을살리기 비상대책협의회가 시민사회 단체들과 연대 강화로 전국 조직으로의 확립을 통해 전국 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로 명칭을 바꿔 발족했습니다. 이 발족식에 참여한 경제민주화 실현 전국 네트워크와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것뿐만 아니라 역주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역주행과 퇴행을 두고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의들의 투쟁에 적극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태현 전국 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상인 대표는 중소상인 적합업종,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유통산업발전법, 공정거래법 등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들이 국회 안에서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는 이번 결의대회 이후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공정한 갑을 피해 사례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렛, 백화점 등 재벌들이 운영하는 대형 복합 쇼핑몰은 인근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평균 46% 정도 감소시켰습니다. 치킨, 편의점 등 가맹점들은 본사의 일방적인 거래 조건의 변경, 본사 직원의 욕설 등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아직 공정위의 판단, 즉 신결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상가 세입자들이 과도한 임대료 폭탄, 권리금 약탈 등의 피해를 입고 쫓겨나는 상황에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재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수많은 공약을 발표했지만 당선된 이후에는 재벌 대기업 특혜 정책과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계절의 여왕으로 불리는 5월, 캠퍼스 곳곳은 축제의 장이 되고 있지요. 대다수의 대학 축제에 가수가 초청된다는 점에서 매년 콘서트인지 축제인지 모르겠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서울 시내 한 대학교에서 학생을 주인공으로 삼기 위한 대한축제가 기획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현주 PD가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한축제만의 프로그램이 뭐가 있나? 네네네. 그리고 이렇게 저희는 약간 저희만의 이제 축제를 좀 만들기 위해서 학우들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성공회대 축제의 이름은 일단 기본적으로 대동제인데 대동제라는 그 말의 의미를 저희는 조금 고민을 해보자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함께 즐기는 게 뭘까를 고민을 해봤을 때 지금의 그냥 일반적인 대학의 축제는 대동으로서의 의미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저희의 주된 내용이었고요. 기존의 이제 대학들의 축제가
연예인과 수동적인 관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반대쪽, 그러니까 대안적인 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겠다. 성공회대 분위기 자체가 워낙 주류적인 거나 아니면 조금 더 연예인 막 이쪽에 얽매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예인 누가 온대, 와 따라가자 뭐 이런 쪽은 분위기는 아니라서 그 전에도 이제 일종의 대한축제로 가는 실험적인 방법들이 많이 모색이 됐었죠. 가장 크게 갖고 가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리빙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라고 사람이 한 권의 책이다라는 기조로서 이제 교양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 홍세환 선생님이랑 영화 카트 상영회랑 부지영 감독님 모시고 이제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을 하거든요. 축제에서 왜 이런 거를 하느냐라는 의문은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대한축제고 이게 진정한 대한축제로서의 방향이고 프로그램으로서의 참여도 저희는 유도를 많이 했는데 첫째로 이제 냉장고를 부탁해 그 프로그램의 컨셉을 좀 따와서 이제 요리 대회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복면싱어의 컨셉을 좀 따와서 이제 노래 대회를 또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도 뭐 아크릴 물감으로 티셔츠를 직접 만들어 본다든가 혹은 또 돈가방을 갖고 튀어라 라는 이제 모티브를 따서 학교에서 이제 추격전을 펼쳐본다든가 예상보다 굉장히 많은 신청이 들어와서요. 뭐 예를 들어서 돈가방을 갖고 튀어라 같은 경우는 추격전인데도 선착순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올린 지 2시간 만에 신청이 마감됐고, 그리고 노래대회는 5명 본선 진출인데 40명 가까이가 신청해 주셨고, 그러니까 연예인을 그냥 부르는 거는 굉장히 쉬운 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흥행이 보장되는 길인데 뭔가 조금 더 다른 대학 축제의 대안으로서의 지평을 열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이 있어요. 물론 뭐 기획하고 뭐 이런 부분은 굉장히 더 많이 힘들 거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끌어가는 축제고 직접 참여로서 만들어지는 축제다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저뿐만 아니라 기획하는 저희 총학생회 집행부라든지 모두 다 갖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쉽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좋은 아이템인 거잖아요, 가수분들이. 그리고 가장 많이 호응도 해주시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한편은 조금 부정적인 부분은 왜 가수만 부를까? 라는 생각도 많이 해요. 정말 그럼 이게 콘서트인지 축제장인지를 사실 잘 구분하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축제 문화를 계속 바꿔가는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은 것들이 변화되진 않잖아요. 단 한순간에. 그러니까 천천히 이런 것들이 학교 내에서도 정착화되면서 또 내년에도 총학생회장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으나 이런 문화들을 좀 같이 끌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고요. 타 대학들도 다른 방향으로 고민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여름처럼 뜨겁다가 비 오고 서늘하다가 널뛰듯 하는 날씨에 작물들도 힘겨운 기색입니다. 그래도 생명 있는 것들이라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견디고 자랄 수 있는 데까지 자랍니다. 잎끝이 타서 노랗게 변한 고추도 이제 싱싱한 새 잎을 키우면서 자리 잡아갑니다. 잠시 어려운 때가 있었다고 말하는데 잠옷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들 있지요. 고추가 꼭 그랬습니다. 오늘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